오늘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구원투수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에 각종 악재들을 모두 극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엔비디아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에코프로를 비롯해 이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또 끼치게 될지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집중이 쏠리고 있는 증시 최대 이슈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엔비디아가 사실상 살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그 한미 증시 보면 미국은 엔비디아, 그다음에 한국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를 살리는 모습인데요. 어제 그 에코프로 주가가 한 9%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곧이어서 일렀던 미국의 그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한 8.6% 정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걷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지는 2차 전지 ETF 요즘 들어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그동안 에코프로 주가가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주춤하는 상태에서 이런 자금의 유입세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이렇게 앞으로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이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폭 이것이 한국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오늘 그 한국 증시의 가장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달 들어서는 뭐 서머리가 끝났다.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분명히 된다. 이런 쪽에 얘기했죠. 이런 것이 미국에서 보면 빅테크 업종이 올해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메가 캡 A 종목이 주도가 했고 여기에 그 넷플릭스를 빼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주도가 됐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좀 다소 주춤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향후 주가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이 굉장히 주가를 좀 어둡게 봤고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은 올해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조정 후에 소위 그 알파라이징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8월 14일 날 중국에 대해서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해서 작년 10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한 데 이어서 이 범위를 확대시켜서 2차 수출 통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2030년 비전 2030 계획 중에 지난번에 엑스포 기획 관련해서 부산 엑스포, 그다음에 리야드 엑스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그 우리가 실리를 추구한다는 양상에서 보면 부산 엑스포보다는 리야드 엑스포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동 건설의 부음을 더 국익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엑스포를 치렀기 때문에 국격에 이렇게 위상을 증대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리 추구 측면에서는 워낙 그 비전 2030 계획의 이 계획이 사우디가 워낙 이렇게 야망이 크기 때문에 실리 추구를 해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사우디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IT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리야드 도시건설 계획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분야가 사실 사우디의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사실 중국의 시진핑의 친중국적인 성향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2차 수출 통제를 한다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비전 2030 계획에 들어가는 IT, 비전, 반도체, 그다음 AI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사우디가 친중국적인 성향을 버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주를 대폭적으로 엔비디아에 줬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하반기에서 주춤하고 이달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14일 이전까지 한 17% 정도 비교적 그 조정을 했던 이 국면에서 계기가 돼서 거기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는 미국 시간으로 2분기 실적도 괜찮겠다.
1분기 실적보다 괜찮겠다는 이런 쪽의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면서 잭슨 미팅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1.5%죠.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래서 주가의 조정론 속에 엔비디아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 살렸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앞서 이슈 코너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지금 월가 반응을 보면은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방송에서 한두 달 정도 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교롭게도 유동성 함정 문제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예. 최근에선 많이 그 밖에서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작년부터 예. 사실 중국에 대해서 그것이 리오프닝이든 그것이 경기 부양이든 이렇게 효과가 적을 것이다 하는 쪽도 줄기차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프라 관련해서 중국의 CATL 문제도 상당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럴까? 중국은 모든 정책을 취하더라도 안 된다. 미국은 뭐를 하더라도 된다. 하는 예. 쪽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를 취해도 안 된다. 금리나든 유동성을 공급하든. 왜냐하면 유동성, 리퀴드 트랙,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월가에서 보면 어제 중국이 모든 정책을 다 쓸어놓습니다. 예. 어제 보면 정책금리도 내려고 자본시장에서 오면 거래세도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시키고 모든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예. 타이밍 이러다 보니까 모든 정책을 펴더라도 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선전지수 같은 게 1%까지 넘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중국 증시가 다들 2% 이렇게 넘죠. 이게 정책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유동성 안정이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월시리즈 월가에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다. 뭐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는 예. 그런 것이 정책에 의해서 타이밍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케 하는 대목이 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중심으로 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느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8% 이상 급등한 점은 사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 4.2% 악몽을 극복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서 보면은 미 국채금리 4.2% 공포가 아주 예. 어떻게 보면 스티그마 이펙트처럼 자리되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장 초반에 엔비디아가 없었더라면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사실 2년물 금리도 1%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YCC 컨트롤 문제에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년 이상의 금리는 특히 10년물 금리는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10년 물기가 4.34%, 장중한 때는 4.35%까지 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특히 매니피센트 세븐 정보는 펄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고평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호재로 인해서 이런 걸 극복하고 사실 엔비디아가 8.6% 올랐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가 1.5% 이상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은 증시에서 이렇게 희석되긴 했지만 예. 미국의 국채금리 4.34%까지 올라간 거는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34%까지 왜 올라갔을까? 예. 월가에서 얘기하는 4.2% 공포를 왜 이렇게 극복했는가 하는 측면은 일단은 2분기에 미 재무부에서 보면 부채 협상으로 지연됐던 지출 요인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 3분기에 요게 이제 3분기에 되겠죠? 요거 좀 자막을 좀 고치겠습니다. 예. 3분기에 10년물 장기 국채 발행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채 공급 물량이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연준과 파월 입장에서 계속해서 매파 기조 되죠. 예. 미국 경제 괜찮으니까 물가 잡겠다. 매파 기조 이렇게 되고 있죠. 아까 톰리라는 사람이 비둘기파 성향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인데요. 작년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톰리가 비둘기파 성향을 하고 올 거다. 그 증시 강세론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매파 기조가 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9월 달에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또 이제
강사는 입장에서는 톱니가 이번에도 비둘기 상향이다.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국채 금리가 특히 2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매파 기조를 유지 않겠느냐.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2년물과 함께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YCC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문제가 주식은 주가 상승해서 경기 회복되는데 채권 시장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YCC 통해서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미국의 보유국채를 이렇게 내다 파는 상태거든요. 이런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우리 국내증권사가 미국의 장기채 부분에서 단기채를 중심으로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학이 발생할 것이다. 예. 특히 엔화를 얘기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는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그런 영업 장벽이 뭐 엔화가 강세되면 꼭 먹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알 먹고 하는데 양박을 당할 것이다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4.34%인데요. NDB와 호재로 인해서 이걸 극복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근데 NDB와로 이거 극복 4.2% 공포가 되다 보니까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예. 파월 의장이 25일 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하기도 이것을 더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더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 이후에 9월 달 FOMC에서도 만약에 어제 점검해야 되는 대로 예. 사실 중립 시나리오대로 0.25% 올라간다 하더라도 NDB라든가 이런 게 호재가 돼서 9월 달에 0.25% 금리를 올리려도 이것을 극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오늘 NDB의 주가가 8.6%는 굉장히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하반기 들어 주춤거리는 것을 계기로 제2의 스냅 사태가 될 것이란 악몽을 극복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그렇죠. 예.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200% 이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펄이든가 이런 측면에는 굉장히 거품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 1년 전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그때 당대에도 사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톱니 얘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때도 강한 매파 성향하면서 정책 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니까 자 경기 침체 우려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품이 많이 됐던 그때 당시에 스냅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T의 제2의 IT 버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당시에 스냅 주가가 한 39% 이상 아주 폭락했던 예, 그렇죠. 그래서 제2의 IT 버블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시각은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폭은 더 확대됐죠. 저거 한번 추세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특히 이달 들어선 초반에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17% 정도 하락하는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확대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폭에 거품이 많이 됐던 엔비디아가 폭락해, 스냅 주가가 폭락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는 제2의 스납 사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이달 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엔비디아 주가가 14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자체로 펄이든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증시 조정론자들이 인위적인 증시 조정 비관적 시각과 함께 제2의 스냅의 시장량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를 비롯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멜시샘트 7 그리고 한국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 예. 이런 가격에 주가 상승에 주가에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테슬라 주가 전망과 관련해서요. 엔비디아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2년 전에 예. 테슬라에게서 오늘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사실 거품 우려를 극복하고 올라가는 점에 있어서는 예. 2년 전에 테슬라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에코프로도 이와 같은 참에서 비교해 드렸는데요. 그거를 똑같은 시각에서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번 2년 전을 보겠습니다. 그때 테슬라 주가 거침없이 올랐죠. 아마 2년 전에 당시에
액면 불알전입니다. 예. 600달러까지 돼서 펄이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까지 테슬라 주가가 800불이랑 이렇게 상승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때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목표가가 780달러 상향 조정하는 반면에 사실 JP모건이 펄이라든가 적정 펄을 개념해서 90달러 정도로 떨어질 것이다. 아주 대조가 됐었죠. 예. 근데 그 위에 그 주가 상승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이렇게 목표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당시 액면 불알전에 780달러인데요. 오늘 그 테슬라 주가를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지금 한 230달러 이 정도 예.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230 곱하기 3 하면 한 700달러 근처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JP모건들은 테슬라의 테슬라 전망에 대해서는 JP모건보다는 사실 골드만삭스의 예. 전망이 맞았다. 그러면 똑같은 각도에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이달 들어서 한 15%, 17% 급락하는 상태에서 예. 자 제2의 스냅, 그 다음에 과거 2년 전에 테슬라에서 JP모건 시대로 적정포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극복하는 계획을 해서 골드만삭스대로 전망되지 않느냐. 왜 그럴까? 지금부터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월가 분위기를 보면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 사실 예전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시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 문제도 이렇게 금융이 실물의 1대1 정도에서 금융이 리얼 섹터, 실물 섹터에 이렇게 팔로링, 금융이 반영하는 이런 시각이라면, 즉 후행 변수라면 예. 사실 그런 쪽의 얘기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사실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 오케이?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실물 경제 침체. 이러지만 지금은 금융이 실물을 3대1 정도로 금융이 실물을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다. 금융이 실물 경제를 리드하니까 결과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경기 진단 내지는 예측,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여차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된다.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게 니노말이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이상 넘기도 했습니다는 사실 미국 경제는 어떠냐? 인플레도 안정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 3분기에서부터 성장률이 1%에 노랜딩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 보면 지금 3분기를 걷고 있습니다는 3분기에 지금 성장률이 5.6%, 5%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제2의 스냅 사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장단기 금리가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이렇게 침체로는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미국 증시가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제가 좋고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지금 2분기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되면 예. 아마 2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발표 기업 중에 서프라이즈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높은 것이 80%가 되거든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받치고 있다. 예.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61%입니다. 이거는 뭐냐? 네트워크 효과와 사이클로지 이펙트가 굉장한 상태에서는 군집속성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펀더멘탈리 매크로 사이드 받쳐주고 마이크로 사이드 편은 긍정적 편향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런 것이 복합이 돼서 미국에서 보면 2차 이후에 미국 경기 호황 뭐 이런 쪽에 얘기들이 사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했을 때 예. 사실 1960년대에도 베트남 특수가 이겼긴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 최장의 경기 호황. 그다음에 예일 거시 패러다임에서 클린턴 정부 시절 때도 뉴 경제, 신경제 신화. 예. 그다음에 지금의 제닛 앨런이 주도하는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에서 미국 경제가 작년 3분기에서부터 2% 성장세, 3분기 성장이 5%까지 끌어올라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장기 호황이 오는 게 아니냐. 예.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자, 미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더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되는 과정에서 재조명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10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10의 법칙뿐만 아니라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10의 법칙에서 예.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리프 프로깅 요 문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월가에서 나오는 리프 프로깅은 뛴다. 어떻게? 개구리가 뛴다. 예. 우리가 보면 경제 발전 호대 러스터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항상 뭐냐 경제가 성장하면 유아기에 걸쳐서 이렇게 청소년기에 거쳐서 성장기를 거쳐서 쇠퇴기 한다는 이 러스터의 테이크업 시각도 있습니다는 또 상품에서 보면 이 홍앵커가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면 초기 단계 유아기가 거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청소년기 거치고 성장기 거치고 정점 지나면 쇠퇴기 거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상품에서 보면 상품 주기설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IT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그다음에 모두가 same 타임으로 색연필을 만들었다면 모두가 하니까 좋다. 군집속성이 되면서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는다. 종결에 이뤘던 단계를 뛰어넘는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나오면 모두가 좋다 하면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리프 프로깅이라는 단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세계가 초부자 계층, 그다음에 대형 기업과 거기서 탈락한 중산층이 이렇게 몰락하면서 밑에 계층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 당신이 지금 돈이 있다면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챗GPT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게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오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가 비중이 난 상태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챗GPT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밸류상으로 보면 앞으로 가장 밸류가 많이 잠재적 밸류가 뛰어날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다 그건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 보면 그 주가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수요 사이드에서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개인들이 챗GPT라면 아다리가 쫙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죠. 밸류상으로 보면 가장 잠재 밸류가 높은 것을. 그다음에 가장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겠다 하면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AI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의 기복은 그때에서 기복이 있겠습니다는 추사적으로 보면 최고위층이 최고부가가치 좀 하이퍼 밸류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이런 쪽의 주가 모습은 계속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월가에서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으로 더 밝게 전망되는 건 아직 초기인 인공지능의 성장 단계 때문 아닙니까? 네,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장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인공지능이 시장이 형성된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형성되는 게 올해 첫 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공지능이 막 태어났다. 그린슛 단계다. 예.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면 앞으로 5년 정도 해서 2013년 대비해서는 2023년 대비해서는 2028년에 무디스가 예. 매년 50% 이상 급상승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360억 달러까지 마켓이 된다.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게 아니다. 예. 무디스가 분석했다. 무디스가 분석하면 골드만삭스는 당사 이익을 위해서 증권사는 당사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그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풀려 얘기하지만 무디스는 리스크를 가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한 리스크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본다. 예. 보수적으로 무디스가 뭐냐 이렇게 2028년에 이렇게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마켓 형성돼서 엄동선안에 막 태우는 그린슛 단계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표절 문제에 있어서 죽지 않겠느냐는 옐로우 위즈 시각이 있지만 무디스가 이렇게 전망을 보면 골든골 상태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게 그런 것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거 보면 잠재 가치에서 집중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2년 전에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이버는 잠재 가치를 신중하게 그 주기업에 집중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카카오는 뭐냐? 카카오 투자했으면
미래를 위해서 카카오 잠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데 예. 당신 뭐 머리 좋습니까? 우리 것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도 제3자 관점에서 자 카카오가 이게 새로운 밸류가 있어 뛰어내 계열사 200개 예. 그거 죽는다. 결국 죽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굉장히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바람에 예. 그것이 뭐 네이버는 어떤 증권사가 투자하고 카카오는 어떤 증권사가 투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네이버는 좋게 얘기하고 카카오는 나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유튜브의 예. 시각도 이렇게 항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투자자들이 이렇게 현명한 겁니다. 당신들만 똑똑해? 투자자들은 더 똑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가 몰락하는 것도 바로 이 엔비디아가 지금 그린슛 단계에서 골든곤 상태를 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투자자를 증시하는 주식을 증시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잠재 가치를 몰아준다. 예. 몰아준다. 이게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의 어떤 상대적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주가를 좋게 보는 측면이 나타나고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에코프로를 비롯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주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같은 길을 거니까 예. 사실 에코프로라든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근에 추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들 일조의 목표가를 45만 원 이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러 주가를 맞추도록 자꾸 봐라. 우리가 증권사들이 전망한 것처럼 맞지 않느냐. 그러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조정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또 에코프로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회장의 2년 구속이라든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하는 측면은 아마 오늘 그 방송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는 예. 그만큼 증시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 애널리스트들이 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